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철학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포퍼와 쿤을 중심으로 과학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과학적인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그것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정당한 지식 또는 뭐 적법한 지식 또는 뭐 확실한 지식,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의 어떤 토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를 크게 지적할 건데요. 관찰의 문제, 하나는 귀납의 문제입니다. 자, 지식을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결국 과학의 지식은 결국 우리 세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우리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는 건데요. 결국 뭐가 필요해요? 관찰을 필요하고, 그리고 관찰로부터 지식을 균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이제 뭔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다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건데요. 자, 그걸 이제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데카르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데카르트는 관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제안했었어요. 그걸 뭐 어떤 사람들은 연역적인 방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험적인 방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방법을 추구한 데에는 사실은 감각 경험을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출발한 거였죠. 그러니까 감각 경험은 우리를 자꾸만 속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이성을 통해서만 지식을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데카르트의 제안이었던 거였죠. 나름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데카르트가 살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 직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고, 세계가 아니라 유럽만요. 유럽 사회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시기의 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감각 경험과 매우 잘 일치합니다. 딱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여요. 데카르트는 근데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각에 자꾸만 현혹되다가 보면은 이제 자신이 이제 뒤집어 엎고 싶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을 이제 뒤집을 대안을 만들기 어려운 거죠. 감각이 자꾸만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다 무시하고서 이제 연역적으로, 그래서 감각 무시하고 선험적으로 하자는 거죠. 경험을 없이. 자, 그래서 데카르트의 방법은 이런 거죠. 부정할 수 없는 명징한 제1원리로부터 출발해서 연역적인 체계를 만들고자 했죠. 바로 수학처럼. 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징한 제1원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나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원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방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하다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걸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찾아낸 게 바로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 바로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1원리로 이제 이거 제1원리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나머지 지식은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 제1원리로부터 이끌어내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먼저 신의 존재를 증명해요. 그 다음에 신이 선하다는 걸 증명하고요. 신이 선하니까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걸, 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으니까 우리 감각의 원인이 되는 바깥 물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로부터 이 바깥 물질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세 가지 자연 법칙을 도출합니다. 자,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과학이죠. 자,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냐? 제1법칙.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왜? 신은 불변하니까. 신은 완벽하거든요. 완벽한 존재는 변화할 이유가 없어요. 현재 상태가 이미 완벽하니까. 변하는 건
현재 불완전한 상태일 때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은 불변하니까 신이 만든 세계 역시 원칙적으로는 불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 다음 제2법칙, 운동은 본질적으로 직질이다. 왜? 신은 불변하고 신은 단순하니까. 그 다음 3법칙, 이렇게 1법칙과 2법칙을 합치면 직선 관성의 법칙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법칙이죠.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불리는 그 법칙이 바로 데카르트의 1, 2법칙을 합친 겁니다. 그 다음 3법칙, 근데 1, 2법칙만 가지고는 그 물체들이 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니까 더 이상 자연의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충돌 법칙입니다. 물체들은 서로 충돌해야만 자신의 운동이 변화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충돌할 때 충돌한 두 물체의 전체 운동량, 총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거죠. 왜? 신은 또 완벽하고 불변하니까. 그래서 신의 작업 역시 불변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법칙 엄청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현대 과학의 토대를 이루기도 해요. 정말로 중요한 법칙이고 정말로 성공적인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뭐냐면 데카르트는 이거를 뭘 통해서 도출했다 그래요? 경험에 의존하지 않은 채 눈 감고서 생각만 해가지고 얻어낸 제1원리로부터 연역적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죠. 자, 사실 이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제1원리를 얻는 과정은 정말 타당하냐?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존재한다. 의심의 소지가 없나요? 데카르트는 분명히 그거를 의심의 소지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막 사악한 악령까지 끌어들이면서 내 몸이 없다고까지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 결국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다면 생각을 하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있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그런 주체로서 어떤 존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이미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내가 존재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심을 제기했었어요. 자, 결국 제1원리, 일종의 수학의 공리를 얻는 과정 자체도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그 다음부터죠. 제1원리로부터 다른 지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정말 타당하냐? 데카르트는 그 과정이 연역적인 도출 과정에 비견되는 걸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분명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 존재를 우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요. 신은 완벽하다. 그런데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완벽하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어때요? 자, 이 증명은 정말로 신의 개념, 완벽하다라고 하는, 신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의 정의로부터 곧장 도출되는 것처럼 보이죠. 경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증명인데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걸 이제 보통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자연 법칙까지 어떻게든 증명했다고 쳐보죠. 그렇다고 앞서 증명한 이 세 가지 자연 법칙으로부터 수많은 자연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나요? 지구의 원운동, 자전과 공전 설명할 수 있나요? 돌멩이의 자유낙하 설명할 수 있나요?
오늘날 뭐 언제 태풍이 불지 이 자연 법칙만 가지고 예측할 수 있어요? 사실 어렵죠. 저 자연 법칙만 안다고 해서 세계의 구체적인 지식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 경험적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데카르트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순수 이성만 가지고는 이 우리 세계의 그 구체적인 지식들을 다 알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래서 그럴듯한 방법은 뭐냐? 경험에 의존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베이컨식의 경험주의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자연 법칙 자체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매우 다른 그 이전까지는 매우 다른 매우 혁명적인 그런 과학을 이제 생산해내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한 건 분명해요. 데카르트가 그런 기여를 한 건 분명하지만 방법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데카르트보다는 베이컨을 따랐습니다. 17세기 과학혁명을 이루어낸 많은 과학자들은 데카르트보다는 베이컨의 경험주의 또는 균합주의를 따른다고 본인이 얘기했던 거죠. 어떻게 눈 감고 어떻게 과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과학이란 사실에 기반한 지식인 거죠. 근데 이건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관찰과 균합적 추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근데 앞에서 데카르트가 걱정을 했죠. 걱정하는 건 뭐냐면 관찰 자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관찰이란 일종의 주관적인 활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선입관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서 관찰 사실을 모아서 그로부터 이제 균합적 추론을 성실하게 해서 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베이컨의 얘기인데요.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이 완벽하고 객관적인 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뻔한 얘기이긴 한데 이게 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관찰 부분과 균합적 추론 두 가지 부분 모두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자, 관찰을 보죠. 왼쪽 막대와 오른쪽 막대 어느 쪽이 더 긴가요? 자, 보세요. 누가 더 긴 것 같아요? 왼쪽 막대가 더 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누가 더 큰가요? 이 사람은 엄청 작네요. 난쟁이네요. 이 사람이 훨씬 커 보이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직선이 없죠? 여기 선들이 왠지 이리저리 꼬부러졌죠? 그래서 사각형들이 뭐 여긴 좀 작고 여긴 크죠? 그렇지 않네? 헷갈리네요 막. 여긴 좀 크고 여긴 좀 작은 것 같고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길이를 재보면 여기 요만큼 길이죠? 요걸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오른쪽 막대랑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길이 요거를 그대로 가면 요 뒤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막대를 한번 잘 그으면 이거 막대를 안 바뀌네. 직선 안 바뀌네. 이거 사실 다 직선입니다. 딱 해보면 직선 맞아요. 자, 이런 걸 착지라 부르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의 관찰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원래 그대로 대상의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죠. 우리의 관찰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변형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관찰이에요. 왜냐? 인간이 써먹어야 되니까. 인간이 써먹기 좋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왜 왼쪽이 길어 보이고 오른쪽이 짧아 보이는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된 부분은 저쪽 쭉 들어간 부분이죠. 여기 보여요? 여기는 튀어나온 부분이죠. 건물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건물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건물의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이죠. 그래서 동일한 길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 길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를 다 고려해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거보다 보통은 짧은 경우가 훨씬 많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말로 이렇게 있다면 얘는 뒤에 있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랑 크기가 같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리로 보이는 이 사람은 정말로 난장인 거고 얘는 난장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봐야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걸 구분해 거리를 고려해서 그 실제 크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빠르게 계산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길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길이를 측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변형된 결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관찰이 사실은 대상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딱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착시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가 얘보다 길어 보인다는 거죠.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관찰에 매우 중요한 문제죠. 관찰에는 뭐가 내장되어 있어요? 관찰에는 인간의 필요가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잠시만요. 뭔가 문제가 살짝 생겼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는. 자, 다시 됐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문제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여기 사실 아이패드랑 노트북이랑 같이 연결하는 거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패드가 살짝 에러가 생겨가지고 자, 이번엔 여러분에겐 뭐가 보이는지 보자. 뭐가 보이시나요? 오리가 보이네요. 아닌데? 토끼가 보이네요. 아닌데요? 오리가 보이죠? 여기 오리에 부리가 있고 여기 눈이 있죠. 그쵸? 여기 날개가 있네요. 여기 꼬리가 있고요. 아닌데? 토끼인데요? 이쪽이 입이고 여기 눈이고 여기 귀예요. 그리고 여기 다리죠. 토끼의 전형적인 뒷다리. 아닌가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자, 이 그림은 어떨까요? A가 앞에 있죠? A가 우리의 앞쪽에 있고 B가 뒤쪽에 있죠. 아닌데요? B가 앞으로 튀어나오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보이는 그대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범주가 관찰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걸 토끼로 보게 만들고 또는 오리로 보게 만들 때 뭐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주가 영향을 줍니다. 자, 그걸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냐면 만약에 오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책으로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오리란 개념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토끼만 본 적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에게 이 그림은 토끼겠죠. 그렇죠? 오리로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리를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런 범주가 관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서 무슨 영향을 주는 거냐? 각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화돼서 전체를 그릴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리의 그림에서 토끼의 그림을 바뀔 때는 모든 부분이 같이 바뀝니다.
요 귀였던 게 부리로 바뀌고 다리였던 게 날개로 바뀌고 이래야지. 아니 헷갈리다. 자, 자, 귀였던 게 부리로 바뀌고 다리였던 게 날개로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오리로 바뀌는 거고요. 거꾸로 다시 이제 부리였던 게 귀로 바뀌고 날개였던 게 다리로 바뀌어야지 이제 토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다 재해석돼서 재구성되는 거죠. 근데 그게 거의 일순간에 일어나요. 자, 관찰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범주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자,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오, 여기 폐가 있군요. 여러분 여기 침장이 있습니다. 아우, 안타깝게도 이분은 폐암에 걸리셨네요. 자, 폐암에 걸린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우, 너무 심각하네요. 아우, 안타깝습니다. 보여요? 여러분에게도 폐와 심장이 보이나요? 또는 여기 폐암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어디 여기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폐암이 있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전문가들, 의사들은 딱 보면 보이죠. 무슨 차이일까요? 훈련과 경험의 차이죠. 이 사람들은 이걸 보는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거치고 그러면서 이 관찰을 딱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바로 관찰에는 그 이전의 경험 또는 그 이전의 훈련 과정이 이제 내장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다른 사람 또는 그 이전의 훈련 과정이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관찰을 통해서도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어때요? 자, 비슷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뭐로 보이나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이거는 바로 X선 회절 사진인데요. 이 회절 사진을 본 사람은 여기서 이런 나선이 있네 라고 봅니다. 나선 형태의 무언가 아주 작은 고분자 물질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이죠? 그걸 보려면 X선 회절 사진에 대한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의 그 나선형 분자에 엑스레이를 쫙 쐈을 때 그것에 대한 회절 무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이론이 필요해요. 그 이론이 없다면 우리는 이 관찰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찰로부터 누군가가 DNA 이중나선이 있네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거는 그런 관찰 결과에는 이론이 내장되어 있는 거죠. 자, 결국 이러한 걸 보면 동일한 감각 자극에도 불구하고 관찰자는 상이한 지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찰은 감각 자극과 달라요. 망막에 무엇이 맺히는가가 관찰이 아닌 겁니다. 망막에 무엇이 맺히는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상이한 지각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착시죠. 다른 동물이라면 다른 관찰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관찰이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또는 다른 범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훈련과 이전의 다른 경험과 다른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은 그 이론을 가지고 있고 그 관찰을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론을 몰라요. 그럼 전혀 그 관찰이 의미를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동일한 감각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관찰자에 따라서 상이한 지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찰이 과학 지식의 토대가 되기에 상당히 뭔가 의심스러운 소지가 있는 거죠. 관찰자보다 상이한 관찰을 하니까요. 자, 좀 더 밀고 나가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관찰을 하려면 관찰 도구가 필요해요. 자,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거는 원자 현미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는 뭐 STM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그
그 터널링 뭐 주사현미경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얘는 이제 여기 아주 샘플의 그 원자 구조를,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탐침을 이용해요. 이 탐침과 이 바닥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가 얼만큼 이하가 되면 갑자기 어떤 이 둘 사이의 어떤 반응을 이용해서, 양자역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걔를 신호를 받아서 그것의 높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하는 거죠. 탐침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특정한 간격되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삐삐삐 하면 다시 그 다음 여기는 삐삐삐삐삐삐, 여기는 또 삐삐삐삐 삐삐삐삐 이렇게 해서 여기 좀 조금밖에 안 내려가는데 삐삐거리면 여기 좀 높구나. 여기는 깊숙하게 내려가는데 깊숙하게 내려가고 나서야 삐삐거리면 거긴 낮구나.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 형태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여기 PET, 여러분들 병원 가면 우리 조밀한 조사할 때 이런 거 들어가서 찍죠. 윙윙윙윙 거리면서 찍는 거 좀 무섭던데. 자, 이런 것도 찍어야 되고요. 또는 더 쉬운 거, 온도계. 온도계도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나요? 이 온도계라고 하는 장치는 사실 온도계 속에 뭔가 액체를 집어넣어서 액체의 높이를 통해서 온도를 재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 역시도 뭔가 이론이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론이 내장되어 있고 여기도 이론이 내장되어 있고 실은 여기에도 이론이 내장되어 있어요. 자, 가장 단순하게 여기에 뭐가 내장되어 있다고요? 액체가 담겨 있고 그 액체가 온도에 따라서 팽창하거나 수축한다라고 하는 거죠. 온도가 증가하면 그 액체가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그 액체가 수축하는 그 법칙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론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론을 검증하거나 입증하려면 또는 테스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관찰에 애초에 이론이 내장되어 있다면 그건 어떻게, 그 이론은 누가 검증하죠? 물론 가장 단순한 거는, 자, 여기서 사용된 이론은, 이 관측 도구에 내장된 이론은 다른 관찰을 이용해서 검증하고, 그래서 잘 검증이 됐고 그 이론을 응용해서 우리는 또 다른 관찰을 사용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순환이 발생하진 않겠죠. 그런데 온도계는 어떻죠? 자, 온도계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증가하면 이 안에 액체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은 무엇을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죠? 그 이론을 검증하려면 온도를 측정해야 되죠. 그 온도는 뭘로 측정해요? 온도계가 필요하지 않나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때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관찰이 이론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론이 관찰의 토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관찰이 제 이론의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찰을 때로는 이론에 비추어서 이제 검증합니다. 우리가 필터링을 해요. 관찰을 누가 뭘 봤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보고서에 써내죠. 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문기사에 나온 얘기 다 믿어요? 또는 친구가 야, 어디서 뭘 봤다 믿습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는 우리의 이론에 비춰서, 또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상식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어떤 배경 지식에 비추어서 관찰 보고를 평가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죠. 자, 어디 멀리 나가면은 그 동네에는 발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개를 이용해서 이제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 외눈박이 인간이 있더라.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 아메리카에 가면은 머리가 없어. 늑대의 얼굴을 한 사람이 있어.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어. 내가 봤다니까? 여러분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안 믿죠? 보통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죠. 자, 실제 이 그림 사실 14세기에 맨더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맨더빌 여행기, 맨더빌 그 사람이 쓴 거 맞나? 어쨌든 그 여행기에 수록된 그림들인데요. 이게 그 당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상한 뻥쟁이들의 얘기들을 걸러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이론을 애초에 딱 문턱이 필요합니다. 이 관찰은, 그 관찰 보고는 애초에 말도 안 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뻥과 아닌 건 얘기를 너무 분간하기 너무 어렵죠. 일단 걸러내야 합니다. 이거는 걸 걸러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기에 당하기 쉬워요.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 줏대가 뭐예요? 바로 이론이죠. 상식이라 불리는 그 이론이 있는 거죠. 이론에 비춰서 믿기 어려운 관찰들을 우리는 걸러냅니다. 여러분이 과학 실험을 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교 때 실험 많이 해봤죠. 근데 교과서에 나온 결과랑 다른 실험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이론을 반증하는 새로운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이론 폐기할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교과서에 나온 얘기대로 우리 실험 결과를 조작하죠. 내 실험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보통은 반성문을 막 써요. 이게 원래 교과서에 나온 결과대로처럼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내가 이것저것 뭔가 잘못했던 것 같다. 뭐 재료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실험할 때 뭐 도구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 이제 받치고 있지 못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반성문을 쓰거나 또는 그 반성문을 쓰기 싫은 사람은 이제 데이터 조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과서의 이론에 비춰서 여러분의 실험 결과를 믿기 어렵기 때문인 거죠. 자,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실험을 한 사람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인류 과학자들도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빛보다 빠른 중성미자가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자, 유럽에 그런 그 입자 가속기를 다루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거기서 이제 이 선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란사스호까지 이제 입자를 쐈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빛보다 빨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난 발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맞다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빛보다 빠른 상호작용은 없고 빛보다 빠른 입자도 없어요. 빛이 제일 빨라요. 근데 이 발견은 그걸 부정하는 결과죠. 엄청난 결과죠. 자, 근데 이런 발견을 듣고 나서 많은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그 인류 과학자들이 이런 새로운 실험 결과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하죠. 니네들이 뭘 잘못했겠지. 그럴 리가 없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그런 식으로 쉽게 폐기될 이론은 아니다. 너희들이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어떤 애들은 니네들 얘기가 맞다면 나는 빤스를 먹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과학자들이 우리가 뭔가 좀 잘못했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실토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학에서도 인류 과학자들도 관찰을 자신의 이론에 비추어서 평가해서 그 관찰을 걸러내요. 버려요. 아, 얘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버리는 거죠. 실제로 뭔가 이상한 관찰들을 다 믿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론을 가정해서 관찰을 한다면 어떻게 그 이론을 평가할 수 있죠?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우리는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라고 부릅니다. 관찰에 이론이 이제 실려 있는 겁니다. 뭔가 그 트럭에 물건을 적재한다라고 하죠, 적재. 그래서 그 용어예요. 관찰에 이론이 적재되어 있다, 실려 있다. 우리는 관찰을 할 때마다 이론이 거기에 개입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엄청나게 넓은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우리의 그냥 선입관 또는 인간으로서 어떤 필요, 생존에 필요한 어떤 능력 또는 우리의 범주, 개념, 이론적 배경 또는 기존의 훈련 또는 관찰 도구에 이론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떤 게 관찰을 평가할 때 이론과의 정합성을 따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다 관찰에 이론이 적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자,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관찰자가 믿고 있는 이론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론 선택의 중립적 심판자 역할을 관찰자가 관찰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개의 이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론에 따라서 관찰이 달라진다면 관찰이 두 이론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한 중립적인 심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우려죠. 또 두 번째로 관찰의 타당성이 그로부터 뒷받침되어야 할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는 악순환 아닌가요? 관찰의 타당성이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근데 이론은 또 관찰에 의존하고 있어요. 돌고 돌면 그건 일종의 순환이고 심각한 악순환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572년에 티코라는 천문학자가 신성을 관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노바 스텔라라고 써있죠. I. 요겁니다, 요거. 엄청나게 밝은 성인데요. 노바 스텔라, 뉴 스타입니다. 뉴 스타. 이게 지금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그런 건데요. 뉴 스타, 새로운 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전까지는 서양에서는 신성에 대한 관측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기존에 있던 별 말고 갑자기 없던 별이 새로 생겨나는 경우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572년 티코의 관측이 처음인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혀 없어요. 그럼 정말로 신성이 그 전은 없었던 거냐? 아니에요. 신성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성이 한 번 나타나면 엄청나게 밝은 별이 한 번 생겨요. 없던 자리에. 갑자기 얘가 생겨난 다음에 점점점 밝기가 변하는데 차츰 어두워져서 나중에 사라집니다. 몇 달 만에 사라져요. 또는 몇 달이 아니고 몇 년 정도 있다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요 티코가 관측한 신성도 몇 년 있다가 사라졌었는데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신성에 대한 관측 기록이 딴 데는 있어요. 동양에는 이게 되게 많습니다. 중국의 기록 아니면 우리 한반도에서 또 기록도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에도 꽤 남아있고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신성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왜 그런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왜 서양 사람들은 신성을 관측하지 못했을까요? 자, 한 가지 가설은 이겁니다.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서양 사람들은 하늘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완벽하다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 한 얘기 뭐예요? 완벽하면 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새로운 것이 생겨날 이유가 없어요. 하늘은 완벽합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타나더라도 그런 것을 못 보고 지나쳤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중국 사람들은 왜 많이 봤냐? 중국 사람들은 하늘이 변화무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변화무쌍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만약에 새로운 뭔가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징조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신성이 나타나면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연에 대한 사고방식 차이가 관찰에 대한 차이를 낳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 하늘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일종의 이론이죠. 하늘에 대한 이론이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입니다. 하늘은 완벽하다. 그래서 하늘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할 이유가 없으니까 항상 고정된 자리에 머물러 있다. 물론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이제 하늘을 보면은 얘네들이 자리를 바꿉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제 변하긴 하는데 완벽하기 때문에 변화돼 변하지 않는 운동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뭐냐면 항상 같은 자리를 맴도는 운동. 그러니까 원운동만 한다는 거죠. 속도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만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은 하나의 천구에 다 박혀가지고 동일한 원운동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인 거죠. 자, 근데 이 과학 이론인 겁니다. 그 과학 이론이 반박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늘이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관찰이 필요하죠. 바로 이런 종류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관찰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 하늘은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늘이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늘의 완벽성에 흠집이 날 만한 관찰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거를 눈여겨보지 못해요. 그런 거를 지나쳐버려요. 또는 이럴 수도 있죠. 봤더라도 내 눈이 뺐나 보다 하거나 아니면은 봤더라도 그게 하늘이 아니라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기 중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취급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기록이 전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이런 이론이 그 이론의 반증에 기여할 만한 관찰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덕분에 결국에 그 이론의 반증이 지연될 수 있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된 거고요. 결국 티코가 이런 관찰을 함으로써 티코는 정말로 하늘이 완벽하다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걸 좀만 더 일찍 했더라면 하늘이 완벽하다는 믿음이 좀 더 일찍 폐기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과학의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 아닐까요? 관찰이 이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관찰의 문제고요. 지금까지 한 얘기 뭐냐요?
관찰이 이론의 영향을 받고 바로 그것 때문에 관찰이라고 하는 게 과학의 어떤 토대 역할을 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만 열심히 하면 그로부터 지식을 쌓아 나가면 좋은 과학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은 이제 의심스러운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뒷부분 바로 이제 귀납 문제로 들어갈게요. 일단 관찰을 만들어내고서 일단 관찰은 이번에는 이제는 관찰은 잘 했다고 쳐봐요. 관찰에 문제가 없다고 쳐봐요. 근데 과학 지식이라는 관찰 그 자체는 아닙니다. 관찰로부터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귀납적인 추론이 필요합니다. 뭐 넓은 의미에서 귀납적 추론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관찰로부터 귀납 추론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번 백조는 하얗다, 2번 백조는 하얗다, 3번 백조는 하얗다, 점점점점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많은 백조들이 그랬으니까 모든 백조가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귀납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추론은 문제가 있죠. 왜? 단 하나의 발레만 있어도 이 결론이 부정되는 거죠. 이 추론은 전혀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관찰 사례를 모은다 하더라도 이 결론을 참이라고 100%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귀납적 추론의 한계예요. 연역적 추론과 달리 귀납적 추론은 아무리 열심히 관찰 사례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의 참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포퍼는 아주 화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귀납적 추론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타당한 추론은 연역적 추론 뿐이니까 연역 추론만 하자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관찰로부터 어떤 이론을 만들어낼 때 관찰 진술로부터 이론의 참이라거나 아니면 이론이 확률적으로 참이다, 그러니까 개연적으로 참이다 라는 식의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모조리 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확률적으로 50% 참이다, 100% 참이다, 또 90% 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관찰 진술을 쌓더라도 그로부터 추론된 결과인 관찰 그 이론적 지식은 100%, 90%, 50% 이런 걸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단 하나의 관찰 사례만으로도 부정될 수 있으니까.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대부분의 과학적 주장들은 보편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모든 애들이 그렇다. 지금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담고 있는 주장은 개별적인 주장들이 무한개 모여서 이루어진 주장이에요.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1번 백조부터 2번 백조, 3번 백조 해서 무한개의 백조에 대한 주장인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알아낸 관찰은 뭐예요? 그 중에 n개에 해당하는 거죠. 유한개죠. 그렇다면 이 유한개의 지식이 무한개의 그 주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주장거는 사실은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은 무한에 가까운데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건 유한계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많이 쌓인다 하더라도 무한에 비춰봐서는 0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이제 증거를 모은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럼 과학적 지식은 뭐냐? 걔는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설인 거예요. 그냥 가설, 그냥 순수한 가설이에요.
그리고 얘는 끊임없이 시험되어야 할 가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퍼의 주장을 잠깐 다시 돌이켜보면 가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입증은 불가능해요. 입증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증거를 많이 모아도 걔가 참일 확률은 높아지지 않아요. 반면에 그 가설은 반증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증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증 시도를 해서 걔를 무너뜨리면 새로운 가설을 만들고, 만약에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은 보류하고, 얘는 아직까지도 버텨내고 있네 하면서 얘를 다시 한번 얘를 테스트하고 이러자는 거죠. 왜? 걔는 아직까지 버릴 이유가 없는 흥미로운 가설이니까요. 테스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포퍼는 귀납 추론을 전혀 사용하지 말자는 거죠. 하지만 귀납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귀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전혀 보장이 안 되죠. 그렇다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 역시 오늘 어쩌면 하늘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것도 흥미로운 가설 아닌가요? 자, 수많은 대안 가설들이 그냥 일단은 모두 평등한 상태로 저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귀납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 맞아떨어졌다고 해서 걔를 좀 더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나요? 어쩌면 걔 오늘 딱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포퍼에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약속 장소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51번 버스를 타면 약속 장소에 간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죠?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몇 분 뒤에 그게 올 거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 예측해서 얘가 한 10분만 10분에 한 대씩 온다 라고 하는 걸 원래 알고 있었다고 해보죠. 어떻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버스를 기다려요. 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버스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죠. 근데 만약에 포퍼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포퍼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갔다고 해봅시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포퍼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당신은 왜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포퍼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포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버스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포퍼는 귀납 추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경험으로부터 버스가 온다는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건 귀납 추론이잖아요. 포퍼는 관찰 진술로부터 어떤 가설의 참이나 심지어 개연적 참조차도 추론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퍼는 지금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는 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버스가 온다는 믿음은 정당화될 수 없는 믿음이고, 그건 뭐예요? 가설이잖아요. 그거는 끊임없이 시험되어야 할 가설인 거죠. 내가 이번에 버스를 기다리면 버스가 올 거라는 가설은, 이 주장은 일종의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끊임없이 시험되어야 할 가설인 거죠. 그렇다면 포퍼는 이렇게밖에 답을 못해요. 그 가설이 매우 흥미로운 가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버스가 오나 안 오나 반증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포퍼의 견해에 비추었을 때 가장 일관된 답변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답을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정상적인 답으로 보이진 않죠.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그 행동을 항상 어떤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실천들이 테스트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을 들어서 입으로 갖다 대고 이렇게 컵을 이렇게 기울이죠. 그럴 때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걸까요? 이걸 기울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커피가 제 입속으로 들어올지 말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저는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는 커피가 제 입속으로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커피잔을 기울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실천을 할 때는 사실은 과학적인 지식들 있죠. 지식들은 사실은 테스트되어야 할 가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지식이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죠. 그래서 응용을 할 수밖에 없어.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응용을 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흥미로운 가설이다가 아니죠. 믿을 만한 가설이어야지 응용을 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믿을 만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걔를 응용한다. 돈 버리면 어떡해요?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하겠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그걸 잘못 적용했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사자가 정말로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사자에게 한번 가까이 가본다거나, 그것도 흥미로운 가설이잖아요. 맞죠? 하지만 그러진 않죠. 자, 그런 식의 생각. 결국 귀납을 몽땅 부정하는 포퍼식의 태도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귀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대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귀납이라고 하는 게 그 귀납적 추론의 결론이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100%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귀납적 추론을 잘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분명치는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귀납을 잘할 수 있는지. 사실 이렇게 추론한 건 틀렸죠. 이거 잘못됐어요. 왜냐면 사실은 까만 백조가 있거든요. 호주에 가면 까만 백조가 있습니다. 그럼 귀납 추론 잘못했네요. 그럼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우리는? 뭘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뭔지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잘못한 건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음번에 더 잘하기 위해서 뭘 개선해야 될지가 분명치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론의 도움을 받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것 역시 다시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관찰로부터 귀납 추론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그거를 이론의 도움을 받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또는 개수를 많이 해라. 하지만 개수를 암만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까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딱 여기까지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과학을 하다 그러면 결국 경험적으로 하자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경험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이제 경험주의죠. 그런데
경험주의의 두 가지 전제인 경험과 귀납추론 모두 과학의 확실성을 지탱하기엔 튼튼한 토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막막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식을 만들어낼 때 있어서 심각한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뭔가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토대 없이 하는 방법이죠. 자, 뭔가 튼튼한 토대가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도 과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다음 시간에 온도의 측정의 사례로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그럼 다음 시간까지 그걸 기다리기도 하고요. 일단은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퀴즈를 풀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바로 퀴즈를 제가 이걸 10점짜리 퀴즈를 제출할 테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걸 풀어서 정해진 시간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야 돼요. 화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까지 아니에요. 화요일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늦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